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4부 37. 어둠 속에서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나는 계속 노를 저었다. 비는 그쳤지만 가끔씩 바람이 섞여 쏟아지기도 했다. 주위는 아주 어둡고 바람이 차가웠다. 고물에 앉은 캐서린의 모습은 보였지만 양쪽 노 끝이 잠기는 수면은 보이지 않았다. 긴 노에는 미끄럼 방지용 가죽도 덧대지 않았다. 나는 노를 끌어당겨 위로 쳐들었다가 허리를 앞으로 숙여 수면을 찾아 다시 집어넣어 당기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저었다. 바람이 우리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노를 수평으로 젖혀서 젖지는 않았다. 오래 노를 저으면 손에 물집이 생길 터인데 가능한 한 그 시간을 늦추고 싶었다. 보트가 가벼워 노 젓기는 수월했다. 나는 어두운 호수 위를 계속 저어나갔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곧 팔란차의 불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팔란차를 보지 못했다. 바람이 거세지는 통에 어둠 속에서 팔란차를 가리고 있던 갑을 지나쳤고 그리하여 마을의 불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훨씬 더 위쪽에서 불빛이 나타나 호수가 가까이 저어가 보니 그곳은 인트라였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불빛도 기슭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물결을 따라 꾸준히 위로 올라갔다. 가끔 보트가 파도에 밀리면 노가 허공을 가르기도 했다. 물결이 몹시 거칠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노를 저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곁에 빗쭉 솟아나온 암벽에 부딪힐 뻔도 했다.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뒤로 떨어졌다. 나는 오른쪽 노를 힘껏 당기고 왼쪽 노로 후진을 하여 다시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빗쭉 나온 암벽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호수 위쪽을 향해 저어갔다.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 내가 캐서린에게 말했다. 팔란차를 지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나친 모양이야. 몸은 좀 어때요, 달링? 괜찮아. 내가 잠깐 동안 노를 저을게요. 아니, 됐어. 퍼거슨이 안 됐네요. 캐서린은 말했다. 아침에 호텔로 찾아왔다가 우리가 떠난 걸 알게 되겠죠? 그런 건 걱정할 일도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그것보다는 날이 밝기 전에 세관 경비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스위스 쪽 호수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여기서 아주 먼가요? 한 30km쯤 돼. 나는 밤새 노를 저었다. 마침내 손바닥이 너무 쓰라려 노를 쥘 수조차 없게 되었다. 몇 번이나 기슭에 부딪힐 뻔했다. 호수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시간을 낭비할까봐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간 탓이다. 아주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가끔은 산을 등지고 늘어선 가로수와 도로도 볼 수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도 바람에 밀려가자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빛났다. 뒤돌아보니 카스타놀라의 길고 검은 갑, 흰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 눈 덮인 높은 산 위에 떠있는 달이 보였다. 곧 구름이 다시 달을 가리고 산과 수면도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우리는 호수 기슭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위가 너무 환해서 팔란차 도로에 세관 경비병이 있다면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갔다. 달이 다시 나오자 산 기슭으로 이어지는 호숫가의 하얀 별장들과 가로수 사이의 흰 도로가 나타났다. 그동안 나는 내내 노를 저었다. 호수가 넓어지면서 맞은편 산길석에서 몇 개의 불빛이 보였다. 내 짐작에는 루이노인 것 같았다. 건너편 산과 산 사이에 쐐기 모양의 협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루이노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시간을 번 셈이다. 나는 보트 안으로 노를 들여놓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오랫동안 노를 젓느라 너무나 피곤했다. 팔과 어깨와 등이 아프고 손바닥이 쓰라렸다. 우산을 펴서 들고 있을게요. 캐서린이 말했다. 바람을 이용하면 이게 돛이 돼요.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를 겨드랑이에 끼고 배전에 바싹 붙어서 키를 잡도록 해. 우산은 내가 들고 있을게. 나는 고물로 다가가 그녀에게 노 쥐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배 앞쪽을 향해 앉아 수위가 준 커다란 우산을 폈다. 우산은 딸깍 소리를 내며 펴졌다. 나는 손잡이를 보트의 좌석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우산의 양쪽 끝을 힘주어 잡았다. 바람을 받아 우산은 곧 팽팽해졌다. 보트가 힘차고 신속하게 나아갔다. 신나게 나가네요. 캐서린이 말했다. 내게는 우산 살밖에 안 보였다. 우산이 팽팽해져서 마치 우산을 타고 달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두 다리로 버티면서 우산을 꼭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산이 휘더니 살 하나가 꺾이며 내 이마를 쳤다. 바람에 흰 우산 꼭대기를 잡으려 했지만 전체가 뒤틀리며 안과 밖이 뒤집혔다. 졸지에 뒤집히고 찢어진 우산의 손잡이를 타고 앉아있는 꼴이 되었다. 나는 자리에 고정시킨 손잡이를 풀어낸 다음 그것을 뱃머리에 두고 노를 다시 넘겨받기 위해 캐서린 곁으로 갔다. 그녀는 웃고 있다가 내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깔깔거렸다. 왜 그래? 나는 노를 쥐었다. 우산을 쥔 당신 모습이 너무 우습잖아요. 좀 웃기긴 했지? 달링, 심술내지 말아요. 정말 우스웠으니까. 덩치가 20피트는 돼 보이는데 우산 양쪽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내가 노를 저을게. 잠깐 쉬면서 한잔해요. 정말 멋진 밤이잖아요. 게다가 우린 꽤 멀리 왔다고요. 배가 파도에 고래 휘말리지 않도록 살펴야 해. 술을 한 잔 가져다 줄게요. 좀 쉬어요, 달링. 양쪽 노의 움직임을 멈추고 우리는 바람의 힘으로만 앞으로 나아갔다. 캐서린은 가방을 열더니 브랜디병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주머니 칼로 코르크를 따낸 다음 벽나발을 불면서 길게 들이켰다. 부드러우면서도 독한 술이었다. 술기운이 돌자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좋은 브랜디로군. 나는 말했다.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지만 호숫가는 잘 보였다. 또 다른 갑 같은 것이 수면에 길게 뻗어 있었다. 춥지 않아, 캣? 아니요, 아주 좋아요. 몸이 좀 굳었지만. 물을 좀 퍼내면 발을 뻗을 수 있겠는데. 삐거덕거리는 노거리 소리, 노가 물속으로 빠지는 소리, 뱃고물 바닥을 깡통으로 긁으면서 물 퍼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 깡통 이리 줘. 물을 좀 마셔야겠어. 너무 더러워요. 괜찮아. 내가 헹굴게. 캐서린이 뱃전에서 깡통을 헹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깡통에 물을 가득 채워 내게 건넸다. 브랜디를 마신 참이라 목이 말랐다. 물은 얼음같이 차가워서 이가 시렸다. 나는 호수 기슭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기다란 갑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앞쪽 만에서 불빛이 보였다. 고마워. 나는 깡통을 돌려주었다. 별소리를 다 하네요. 원한다면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뭘 좀 먹고 싶지 않아? 아니요. 시간이 좀 지나야 배가 고파올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게 좋아요. 알았어. 갑처럼 보인 것은 만에서 길고 높게 뻗어나온 돌출부였다. 돌아서 지나가기 위해 나는 호수 가운데로 배를 몰고 갔다. 이제 호수 폭은 훨씬 좁아졌다.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만약 주위에 세관 경비병이 있다면 거무스름한 우리의 보트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기분이 어때, 캣? 내가 물었다.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죠?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대략 13km 정도 남은 것 같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죽을 지경 아니에요? 아니, 난 괜찮아. 손이 좀 쓰라린 정도야. 우리는 호수 위쪽으로 계속 저어갔다. 호수 오른쪽 기슭의 산에 갈라진 틈이 있었다. 낮은 호환선을 이루며 평평하게 뻗은 저곳은 틀림없이 카노비오일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갔다. 지금부터는 세관 경비병에게 들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멀리 앞쪽 왼편에는 둥근 모자를 쓴 듯한 모양으로 높은 산이 솟아 있었다. 피곤이 밀려왔다. 남은 길이 그리 멀지는 않지만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고 보니 상당히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스위스 쪽 호수에 들어서려면 산을 지나 적어도 8km는 더 저어가야 했다. 달은 이제 거의 이울고 있었다. 하지만 달이 지기 전에 다시 구름이 끼어서 주위가 아주 어두워졌다. 나는 한참 노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바람이 불어와 뱃전에 세운 노깃을 때렸다. 내가 좀 도울게요. 캐서린이 말했다. 당신은 젖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도 좋아요. 노를 저으면 몸이 좀 풀릴 거예요. 글쎄, 당신이 저을 것까지는 없어, 캐트. 그런 말 말아요. 적당한 노젓기는 임산부에게 아주 좋다니까요. 그럼 부드럽게 조금만 저어.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앞쪽으로 와. 두 손으로 뱃전을 잘 잡고 와야 해. 나는 고물에 앉아 웃옷을 입고 깃을 채운 채 캐서린이 노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잘 저었지만 노가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열어 샌드위치 두 쪽을 먹고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다.
술을 마시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그래서 한 모금 더 마셨다. 피곤하면 얘기해. 나는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의를 주었다. 노가 당신 아랫배를 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캐서린은 계속 노를 저으면서 말했다. 인생이 한결 간단해지겠죠. 나는 다시 브랜디를 마셨다. 너 저을만 해? 괜찮아요. 그만두고 싶으면 알려줘. 그럴게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신 다음 나는 두 손으로 뱃잔을 잡고서 이물 쪽으로 갔다. 놔둬요. 신나게 적고 있는데. 고물 쪽으로 돌아가. 난 푹 쉬었어. 나는 브랜디 힘으로 한동안 손쉽게 꾸준히 노를 저었으나 곧 다시 헛손질을 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자마자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 탓인지 기분 나쁜 신트림이 올라왔고 노를 물속에 집어넣기만 할 뿐 힘차게 뒤로 밀어내지 못했다. 물 좀 주겠어? 내가 말했다. 얼마든지요. 캐서린이 대답했다. 날이 밝기 전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은 많이 불지 않았다. 저절로 잦아들었거나 아니면 호수의 만곡불을 둘러싼 산자락에 막혀 불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동틀 무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본격적으로 노를 저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스위스 쪽 호수로 들어가고 싶었다.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쯤 우리는 호수 기슭에 아주 근접해 있었다. 바위 투성이 기슭과 나무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슨 소리죠? 캐서린이 물었다. 나는 노에 기대어 잠시 쉬면서 귀를 기울였다. 모터보트가 호수를 달리며 칙칙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보트를 기슭에 바싹 붙이고서 조용히 기다렸다. 칙칙대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우리 배 뒤쪽에서 비를 맞으며 모터보트가 나타났다. 고물 쪽에 세관 경비병 4명이 타고 있었다. 알피니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외투깃을 세운 차림에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모두 졸린 표정이었다. 나는 모자와 외투깃에 달린 노란 알피니 마크를 확인했다. 모터버스는 칙칙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가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갔다. 이렇게 국경 가까운 곳까지 온 마당에 길가에 서 있는 보초에게 발각되어 불려가고 싶지는 않았다. 기슭이 간신히 보이는 지점까지 멀리 저어간 다음 호수 한가운데서 비를 맞으며 45분 정도 노를 저었다. 모터보트 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곧 사라졌다. 우리가 스위스 쪽 호수에 들어온 것 같다, 캐트. 정말요? 응, 스위스 군대를 볼 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혹은 스위스 해군을 볼 때까지? 스위스 해군을 만나면 골치 아프게 돼. 좀 전에 모터보트가 스위스 해군이었을지도 몰라. 도착하면 거창하게 아침 식사를 해요. 스위스에는 좋은 롤빵이랑 버터랑 잼이 많으니까. 날은 이제 환하게 밝았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뒤에서 불어왔다. 보트가 일으킨 파도의 흰 물결이 앞으로 밀리며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이제 스위스 쪽 호수에 들어온 게 틀림없었다. 호숫가 근처의 숲 뒤에는 집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간 곳에는 석조 가옥들, 언덕 위에 빌라, 교회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었다. 호안도로에 경비병이 있는지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다. 도로는 이제 호수와 아주 가까워져서 병사 하나가 길가의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녹회색 군복에 독일군 비슷한 철모 차림으로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칫솔처럼 뻣뻣한 콧수염을 기른 병사였다. 그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한테 손을 흔들어? 나는 캐서린에게 말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군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마주 흔들었다. 나는 느긋이 노를 저었다. 우리는 마을의 호안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국경에서 훨씬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나는 말했다.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달링. 국경에서 세관 경비병에게 떠밀려 이탈리아로 되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국경은 저 멀리 뒤쪽에 있을 거야. 여긴 세관 도시야. 틀림없이 불의사고일 거야. 여기에도 이탈리아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세관 도시에는 두 나라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전쟁 중에는 안 그래. 이탈리아인들의 월경을 금지시켰을 거야. 아늑해 보이는 소도시였다. 부두에 고깃배들이 많았고 선반에는 그물이 널려 있었다. 11월의 가랑비 속에서도 도시는 밝고 깨끗해 보였다. 그럼 배를 대고 아침을 먹을까? 그래요. 나는 왼쪽 노를 힘껏 당겨 호숫가에 접근했다. 부두에 가까워지자 노를 똑바로 잡고서 보트를 방파제와 나란히 댔다. 양쪽 노를 보트 안으로 거두어들인 다음 방파제의 쇠고리를 붙잡고 비에 젖은 돌을 디디며 올라서자 스위스 땅이었다.
나는 보트의 밧줄을 쇠고리에 메고 캐서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올라와 캐트. 기분이 꽤 좋군. 가방들은 어떻게 하죠? 보트에 놔둬. 캐서린이 올라왔고 우리는 함께 스위스 땅을 밟았다.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아침을 먹으러 가요. 정말 멋진 나라야. 발 아래 밟히는 땅의 감촉이 너무나 좋군. 몸이 너무 굳어서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멋진 나라 같군요, 달링. 그 진절머리 나는 나라를 탈출하여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나요? 실감나. 정말로. 이런 기분은 정말이지 처음이군. 저 집들 좀 봐요. 마을의 광장도 참 멋지지 않나요? 저기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요. 비도 멋지지 않아?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지. 아주 상쾌한 비야. 마침내 우리가 여기로 왔군요, 달링. 여기 와 있다는 게 실감나요? 우리는 카페로 들어가 깨끗한 나무 식탁에 앉았다.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 정결해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뭘 먹겠느냐고 물었다. 롤빵이랑 잼이랑 커피 주세요. 캐서린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전쟁 중이어서 롤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식빵으로 주세요. 토스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달걀 프라이도 부탁합니다. 신사분께는 몇 개나 해드릴까요? 3개요. 달링 4개로 해요. 달걀 4개. 식당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캐서린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달링, 정말 멋진 카페죠? 훌륭하군. 나는 대답했다. 롤빵은 없어도 괜찮아요. 밤새 롤빵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는 곧 연행될지도 몰라. 염려 마요. 먼저 아침을 먹어둬요. 아침 식사를 마치면 연행 따위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분이 확실한 영국인과 미국인인데. 여권 갖고 있지? 물론이죠.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해요. 일단 행복해지자고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지. 나는 말했다. 살찐 회색 고양이가 꼬리를 깃털처럼 세운 채 마루를 가로질러 우리 식탁으로 다가오더니 내 다리에 기대어 등을 구부리고 비벼대며 가르랑댔다. 나는 팔을 뻗어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캐서린은 아주 행복한 얼굴로 미소를 보냈다. 커피가 오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연행되었다. 잠시 마을을 산책하다가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부두로 가보니 한 병사가 보트를 지키고 있었다. 이거 당신네 보트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죠? 호수 저편에서요. 그럼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가방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오시죠. 내가 가방을 들고 캐서린은 곁에서 걸었다. 병사는 우리 뒤를 따라 걷다가 오래된 세관 건물로 들어갔다. 세관에서는 무척 여위고 군인답게 생긴 중위가 우리를 조사했다. 국적이 어디죠? 미국과 영국입니다. 여권을 좀 봅시다. 나는 내 것을 건넸고 캐서린도 핸드백에서 자기 것을 꺼내주었다. 그는 한참 동안 두 여권을 조사했다. 왜 이런 식으로 보트를 타고 스위스로 들어왔죠? 사실 전 운동선수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젓기를 아주 좋아하죠. 기회 있을 때마다 배를 탑니다. 여기로 왜 왔습니까? 겨울 스포츠 때문에요. 우린 관광도 하고 겨울 스포츠도 즐길 생각입니다. 이 마을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압니다.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탈리아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촌 누이는 그림을 공부했고요. 어째서 그곳을 떠났습니까?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었다니까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건축 공부는 물 건너갔거든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중위는 말했다. 그는 우리 여권을 들고 건물로 다시 들어갔다. 멋지게 넘겼군요, 달링. 캐서린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겨울 스포츠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달링, 미술에 관해 아는 게 좀 있어? 루벤스? 몸집이 크고 뚱뚱하지. 티치아노? 금갈색 머리? 나는 말했다. 만테냐는 어때? 어려운 건 묻지 마요. 캐서린은 대답했다. 하지만 그 화가를 알긴 해요. 비통한 그림을 잘 그렸죠.
아주 비통하지. 나는 말했다. 못자국들이 잔뜩 나오는 성화를 그렸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캐서린은 말했다. 당신 손님들과 그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여자라고요. 저기 오는군. 나는 말했다. 수척한 중이가 우리 여권을 들고서 세간복도를 걸어왔다. 당신들을 로카르노로 보내야겠습니다. 마차를 잡으면 병사가 동승하여 따라갈 겁니다. 좋아요. 보트는 어떻게 합니까? 보트는 압수되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는 가방 2개를 샅샅이 뒤지고 4분의 1 정도 남은 브랜디병을 꺼냈다. 함께 마실까요? 내가 물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그는 허리를 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500리라? 이 말에 중이는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했다. 당신 사촌은 얼마나 갖고 있죠? 캐서린은 1,200리라가 약간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중이는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겨울 스포츠를 하겠다면 벵겐으로 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서 특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텔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그거 잘 됐군요. 나는 말했다. 호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명함에다 써드리죠. 그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다. 이 병사가 2분을 로카르노까지 모시고 갈 겁니다. 여권은 병사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다 필요한 절차라 그럽니다. 로카르노에 가면 비자를 내주든지 경찰 허가증을 내줄 겁니다. 그는 우리의 여권을 병사에게 건넸다. 우리는 가방을 들고 마차를 부르러 마을로 나갔다. 어이! 중이가 병사를 불렀다. 그가 독일어 사투리로 병사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병사는 소총을 등에 메고 우리 가방을 들었다. 훌륭한 나라야. 나는 캐서린에게 말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친절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중이에게 인사했다. 그는 손을 내저었다. 공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경비병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갔다. 곧 마차를 잡아 타고 로카르노로 달리기 시작했다. 병사는 마부와 함께 앞좌석에 앉았다. 로카르노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조사했지만 여권과 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도가 정중했다. 나는 그들이 내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황당한 이야기였으니. 하지만 어차피 그건 요식행위였다.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정의 기술적 절차에 부합하기만을 바라고 일단 부합되면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그 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것이다. 입국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합법적인 여권과 사용 가능한 돈을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자를 내주었다. 이 비자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었다. 또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경찰서에 거주지를 보고해야 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그래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어, 캐트? 몽트레. 참 좋은 곳이죠. 관리가 말했다. 그곳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여기 로카르노도 좋은 곳이에요. 또 다른 관리가 끼어들었다. 2분도 분명 로카르노를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우리는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몽트레에서는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없어요. 미안하네만. 다른 관리가 대꾸했다. 내가 몽트레 출신이야. 몽트레 오버랜드 베르누아 철도 인근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 그걸 부정한다면 거짓말이 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저 몽트레에는 겨울 스포츠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내 말이 맞을걸? 아니야, 맞지 않아. 직접 루지를 타고 몽트레 거리로 들어간 적이 있으니 말이야. 그것도 여러 번이나. 루지는 틀림없는 겨울 스포츠지. 다른 관리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겨울 스포츠가 루지였습니까? 이곳 로카르노에 머무르는 게 아주 편할 겁니다. 기후도 건강에 좋고 환경도 매력적이죠. 아주 마음에 들 겁니다. 저분은 몽트레에 가고 싶다고 했어. 루지는 어떤 경기죠? 내가 물었다. 이것 봐. 루지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잖아. 2번째 관리에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말에 아주 기뻐했다. 루지는 말이죠. 첫 번째 관리가 설명했다. 터보곤 썰매를 타는 겁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관리가 고개를 저었다. 달라도 한참 다르죠. 터보건 썰매와 루지는 달라요. 터보건 썰매는 캐나다에서 얇은 판자로 만드는 거지만 루지는 미끄럼새가 달린 보통 썰매거든. 정확하게 말해야지. 우리가 터보건 썰매를 탈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물론 탈 수 있죠. 첫 번째 관리가 말했다.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몽트레에서는 캐나다제 고급 터보건 썰매를 팔아요. 옥스 형제 상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관리가 고개를 돌렸다. 터보건 썰매를 타려면 말이죠. 특별한 활주로가 필요해요. 터보건을 타고 몽트레 거리로 들어간다는 건 웃기는 얘기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 묵을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브리사고에서 방금 도착했으니까요. 밖에서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꼭 몽트레로 가세요. 첫 번째 관리가 말했다. 날씨도 쾌청하고 아름답죠. 겨울 스포츠라면 따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겨울 스포츠를 원한다면 엔가딘이나 미렌으로 가세요. 두 번째 관리가 끼어들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몽트레로 간다? 그런 조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몽트레 위쪽에 있는 레자방은 온갖 겨울 스포츠의 딱입니다. 몽트레를 옹호하던 관리가 동료를 노려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내 사촌이 몹시 피곤해서요. 먼저 몽트레에 가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첫 번째 관리가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로카르노를 떠난 것을 후회할 겁니다. 두 번째 관리가 말했다. 아무튼 몽트레에 가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서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관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주민들 모두가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니까 곧 알게 되겠지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인사했다. 두 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캐서린도 인사했다. 두 분께 무척 감사드려요. 그들은 문까지 따라 나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로카르노에 머무르라고 권하던 관리는 약간 냉정한 태도였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마차에 올라탔다. 맙소사 달링, 캐서린이 말했다. 거기서 좀 더 빨리 나올 수는 없었나요? 나는 두 관리 중 한 명이 추천한 호텔 이름을 마부에게 일러주었다. 마부는 고삐를 주었다. 저 군인 양반을 잊었네요. 캐서린이 말했다. 우리를 데려온 병사가 마차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10리라를 주었다. 아직 스위스 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맙다며 경례를 붙이고서 떠났다. 마차는 호텔로 출발했다. 어떻게 몽트레 생각을 했지? 나는 캐서린에게 물었다. 정말로 그곳에 가고 싶었어? 가장 먼저 생각난 이름이 그거였어요. 나쁘지 않은 곳이잖아요. 산에서 괜찮은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졸려? 당장 골아 떨어질 것 같아요. 한숨 푹 자라고. 가엾은 캐트. 어쩌냐겐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재밌었어요. 특히 당신이 우산도칠 들고 풍선인간처럼 앉아있었을 때. 우리가 스위스 땅에 왔다는 게 실감나? 아니요. 잠에서 깨면 이게 현실이 아닐 것 같아 두려워요. 나도 그래. 꿈이 아니겠죠? 지금 내가 밀라노에서 당신을 배웅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지.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소름 끼쳐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정신이 몽롱해서 잘 모르겠군. 손 좀 보여줘요. 나는 두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살갗이 벗겨져 쓰라렸다. 옆구리에 구멍은 없어? 내가 말했다. 신성모독은 그만둬요. 나는 몹시 피곤하여 머리가 띵했다. 도착했을 때의 들뜬 기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차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당신 두 손이 너무 안 됐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만지지 마.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군. 마부, 어디로 가는 거요? 마부는 마차를 세웠다.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그곳으로 가자고 하신 게 맞죠? 그래요. 제대로 가는군, 캐트. 잘 되어가고 있으니. 잘 되어가고 있으니 달링 너무 당황하지 마요. 한숨 푹 자면 내일은 정신이 맑아질 거예요. 너무 몽롱해. 오늘 벌어진 일이 꼭 희극 오페라 같아. 어쩌면 배가 고파서 이런 건지도 모르고. 달링 그저 피곤한 것뿐이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마차가 호텔에 도착했다. 누군가 가방을 받으러 나왔다.
이젠 기분이 좋아졌어. 나는 말했다. 우리는 호텔 바로 앞 포장도로 위에 내려섰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저 피곤했던 것 뿐이에요. 오랫동안 눈을 붙이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이곳에 왔군. 그래요. 정말로 왔어요. 우리는 가방을 들어주는 보이를 따라 호텔로 들어갔다.